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중국산 자동차와 중국 음악, 중국 음식을 전부 따라 만든 것이며 중국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는 최악의 나라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교 교양 강의실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인데요. 과연 중국인 학생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전기전자를 전공하고 공대에 다니고 있지만 교양 수업으로 저에게 추가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교양 수업은 아시아 문화학이에요. 항상 수강 신청을 할 때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이고 학생들 누구에게나 흥미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죠. 심지어 저희 전기공학과 교수님께서는 전기공학을 아시아 문화학처럼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어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한국 등의 아시아 문화를 많이 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문화는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전교생에게 인기가 있었고 새로 나온 한국의 노래를 모르거나 한국 음식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왕따를 당할 정도였죠. 저 또한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고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옆 동네에 가게가 있던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친했던 앨런은 매운 것을 못 먹는다면서 연신물을 들이켰지만 떡볶이라는 음식이 너무 매력적이고 맛있기 때문에 약간의 매운 것 정도는 참고 먹는다고 했고 몇 번 먹다 보니 매운맛 또한 맛있다고 느껴진다고 했었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모두 몸이 좋다고 생각하니 저 또한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대학교에 올라와서 교양 수업을 들으며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역사학을 전공하던 러셀은 한국의 댄스를 추게 되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죠. 아시아 문화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표를 맞춰서 짰다고 하니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러셀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며 굉장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들을 러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었죠. 러셀은 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역사를 가장 우선해서 공부한다고 했거든요. 그날도 러셀과 저는 아시아 문화학 수업이 끝난 뒤 근처 카페에 들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항상 열정적이었고 특히 한국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눈빛은 더 반짝였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니, 너 한국의 삼국시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신라, 백제, 고구려라는 세 나라가 서로 경쟁하며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킨 시기였거든. 정말 흥미진진해. 사실 저는 삼국시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러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한국 지도를 띄우고 삼국시대의 주요 지역과 각 나라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서 시작됐는데 금관과 같은 정교한 금세공 기술로 유명해.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고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 그리고 고구려는 북쪽에 있었는데 이 나라의 유적을 보면 정말 대단해. 특히 광개토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이야. 그의 업적을 생각하면 가끔 소름이 돋는다니까. 러셀은 마치 자신이 한국인이 된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 과제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광개토대 왕릉비에 적힌 한자 기록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이 비석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거야.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 비석이 한중일 삼국에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 보면 현대 국제 관계까지 이해하게 돼.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아.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시아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러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게 된 거야?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음악과 댄스가 좋아서 시작했어. 그런데 조금씩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니까 빠져나올 수 없더라고. 너도 그렇지 않아? 한국 문화에 처음 빠졌을 때 생각해봐. 그의 말을 듣자 저도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날들, 떡볶이 가게에서 친구들과 나눈 웃음소리, 그리고 새벽까지 공부하며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던 순간들. 맞아, 러셀. 한국은 정말 매력적이야. 너랑 이야기하다 보니 나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어. 러셀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제니. 다음에는 내가 신라의 화랑도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그들이 어떻게 신라를 통일로 이끌었는지 들어보면 또 놀랄걸. 그날 러셀과의 대화는 끝이 없을 만큼 흥미로웠습니다. 아시아 문화학 수업도 재미있었지만 이렇게 친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강의보다도 값졌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되자 교수님께서 뜻밖의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다들 주목해주세요.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중 하나를 선택해 고대 역사에 대해 공부해오는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나라의 고대 역사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각자 발표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 강의실 안은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어떤 나라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죠. 저 역시 잠시 망설였지만 아까 러셀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광개토대왕. 생각만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러셀과 함께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당연히 한국 역사에 대해 할 거지? 제가 묻자 러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난 이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대해 자료를 많이 모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려줄 거야. 근데 너는 어떤 나라를 할 거야?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할까 고민 중이었지만 러셀의 발표를 생각하니 같은 주제를 고르는 게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나도 한국 역사가 흥미롭긴 한데 일본이나 중국 역사랑 비교해서 한국의 고대 역사를 연결지어보면 어떨까 싶어. 예를 들어 일본의 아스카 시대가 백제와 신라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나 중국의 한나라가 고구려 초기 문화에 끼친 영향 같은 것들. 러셀은 제 생각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 어쨌든 이 세 나라의 역사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잖아.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고 그만큼 문화적인 연결고리가 많으니까. 맞아. 이번 과제를 통해 그런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러셀, 내 자료 좀 빌려줄 수 있어?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죠. 물론이지. 하지만 너도 일본 쪽 자료를 찾으면 나 좀 도와줘. 내가 발표할 때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우며 과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다른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함께 공부하면서 더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며 저는 설렜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따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진짜로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거든요. 과연 다음 시간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러셀과 도서관에서 과제를 준비하며 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자신의 노트를 펼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하기 시작했죠. 제니, 한국의 고대 역사가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들어볼래? 이건 단순히 내가 한국을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 건데? 제가 묻자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삼국시대 동안 동아시아 문화의 교차점 역할을 했어. 예를 들어 백제는 일본의 불교와 선진기술을 전파하면서 일본 아스카 시대 문화의 기반을 만들어줬지. 일본 역사책에조차 백제가 일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야. 그뿐만 아니라 신라의 금관과 유물은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성을 보여줘.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정교한 금속 세공은 드물었거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아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깊은 역사적인 맥락까지 알지는 못했거든요. 또 고구려를 빼놓을 수 없어. 러셀은 손짓까지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구려는 정말 강력한 제국이었어. 군사력도 엄청났지만 그들의 문화도 대단했어. 고구려 벽화를 봤어? 전쟁 장면이나 사냥 장면을 그린 벽화들이 있는데 그 생동감과 디테일은 지금 봐도 놀라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많아.
와, 고구려 벽화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러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통일신라를 생각해봐. 신라는 불교 문화와 예술의 절정을 보여줬어.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유적은 정말 세계적이야. 석굴암의 불상은 미술사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비례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거든. 게다가 신라가 당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했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러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다니 제가 왜 지금껏 더 깊이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었죠. 러셀 정말 대단하다. 한국의 고대 역사가 이렇게 풍부하고 중요한 줄 몰랐어.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러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은 거야. 한국 역사는 단순히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든. 저는 그의 열정에 완전히 감화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과제를 통해 제가 그 연결고리를 직접 탐구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러셀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가 말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 신라까지 도대체 어떤 역사가 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했죠. 검색창에 고구려 역사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자 수많은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 동아시아의 패권국,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문화를 가진 고대 제국 고구려, 광개토대왕 영토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다. 특히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기사에서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끈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그가 확장한 영토와 고구려의 영향력은 동아시아 전역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고구려는 중국의 여러 왕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그들의 세력을 압도했고 일본과도 영향을 주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저는 광개토대 왕비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군대는 기마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최강의 기동력을 자랑했다. 광개토대왕의 치세 동안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요동지역과 더 멀리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저는 러셀의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강국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통일신라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황룡사, 구층 목탑 같은 유적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세계적인 예술적, 종교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보면서 이 유산들이 단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탄한 것은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정신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나 음악, 음식에도 이런 깊은 역사가 깃들어 있었다니 그저 겉모습만 좋아했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더 읽다가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차오르더군요. 어쩌면 러셀보다 내가 더 한국 역사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고구려의 이야기를 계속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광개토대왕의 업적,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화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고 그 역사적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검색을 이어가며 영어로 작성된 논문과 해외 자료들에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GOGORYEO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니 놀랍게도 수많은 논문과 학술 자료가 고구려의 위대함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논문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구려 고대 동아시아 권력의 정점. 논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히 한반도의 작은 왕국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제국 중 하나였다. 고구려의 영토는 오늘날 중국의 동북부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며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통치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고구려를 고대 세계사의 맥락에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과 한나라와 같은 고대 제국들이 주목받아왔지만 고구려는 이들 못지않은 대국이었다. 특히 군사적 능력과 문화적 독창성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고구려를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사국가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기마병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기마병 부대는 기동성과 파괴력을 겸비하여 당대의 어떤 군대와 맞서도 밀리지 않았다. 특히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사례는 세계 군사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문화와 정치의 독창성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고구려는 군사력뿐 아니라 예술과 문학, 건축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고구려 벽화는 동아시아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독창성은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구려만큼 군사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발휘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비견될 정도의 독창성과 강력함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읽으면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조차 고구려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니. 고구려가 단순히 한반도의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고대 대국이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를 알게 되면서 저는 러셀과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새롭게 발견한 고구려의 위대함은 저를 다시금 역사라는 시간 여행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단순히 과거에만 강했던 게 아니야. 지금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어쩌면 그 뿌리 깊은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진 독창성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구려의 벽화 속 독창적인 예술 표현, 신라시대의 천문학과 금속공예, 그리고 조선시대의 과학적 발명품들까지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단순히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에 서는 데 영향을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전공 과목에서 2차 전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이 배터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그런데 조금만 찾아보니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2차 전지는 왜 이렇게 효율적이고 혁신적일까? 궁금해져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선두주자라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기술과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겠지. 저는 문득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느꼈던 그 도전 정신이 이 기술 발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구려의 기마병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 기술 역시 그 독창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 위에서 세계 최강의 위치에 올라선 게 아닐까요? 과거에도 강했고 현재도 강한 나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와 현재의 기술력을 연결짓다 보니 제 마음속엔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2차 전지를 전공으로 삼는 내가 한국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없겠구나.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배워야 저도 그들처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던 자료들 옆에 2차 전지와 관련된 한국 기술, 논문들을 한가득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단순히 좋아하는 나라로만 볼 수 없게 되었죠. 과거의 도전 정신이 지금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역사와 기술이 연결되는 지점이구나.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발표를 마친 뒤에도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구려는 사실상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기원한 국가로 한족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의 역사학자가 작성한 것으로 고구려의 여러 문화적 요소가 한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슬라이드에 고구려 벽화와 중국 한나라의 유물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구려의 벽화 속 의복과 건축 양식은 중국 한나라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중국 SNS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 웨이보에서 인용된 글을 보면 한국은 고구려를 독자적인 국가로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 왜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발표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일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욱 자신감이 붙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자랑하는 한글조차도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혼민정음을 창제할 때 중국의 문자 구조를 참고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SNS 자료들을 추가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글에서도 보이듯 한국의 고대 문화는 중국 문화를 모방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한국 음식, 복식, 건축, 심지어 춤과 노래조차도 중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정말 중국에서 유명한 자료인데 한국은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동차 디자인이나 음악까지 따라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로 손꼽히고 있고 동풍소콘과 BYD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자동차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에 비해 현대자동차는 동풍소콘을 모방하고만 있어요. 과거 유럽에서 잘 나가던 벤츠 또한 중국의 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온 상태이니 한국인들이 더욱 중국을 모방하고 싶어 했겠죠. 중국의 음악 또한 K-팝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영화나 드라마 또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민족인 중국인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세계에 뿌리고만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을 모방하며 성장한 나라이고 한국인들은 모두 중국의 도움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고구려는 명백히 중국 동북 지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역사학계에서 이미 확립된 정설입니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고구려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와 역사를 중국에서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논리적입니다. 중국인 학생은 자신의 발표가 끝났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에 가득 차 목소리를 높이며 엉터리 주장들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고구려를 독립된 국가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자랑하는 현대 기술력도 중국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문화와 경제에 의존했으니까요. 그의 말은 점점 더 과장되었고 강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러셀은 손을 들어 반박하려는 듯 했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조용히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죠. 우리는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주장으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중국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 중 일부는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구려는 독립된 한국의 고대 왕국이었고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독창적이고도 강력한 문화를 형성한 국가였습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막아낸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고구려가 얼마나 강력하고 조직적인 국가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직접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히 군사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벽화와 고분은 그 시대를 훨씬 앞선 예술성과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용총의 벽화는 고구려인의 삶과 철학, 그리고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죠. 이런 기록물은 단순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구려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성취를 증명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 일본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했지만 그 안에서 독창성과 자립성을 유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고대사, 특히 고구려를 특별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를 단순히 중국의 일부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는 특정 국가의 관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그 출처와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SNS 자료를 가져와서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죠. 중국 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속으로 교수님의 말씀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갑자기 책상을 세게 쾅 하고 쳤고 그 소리가 강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죠? 교수님, 이건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해외에서 중국 역사에 대한 왜곡을 일삼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어떻게 독립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한국의 역사에 속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교수님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학생의 태도에 대해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한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그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건 토론의 방식이 아닙니다. 학문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논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철저히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은 더 이상 자제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교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이건 그냥 한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 왜곡을 봐야 하는 제가 너무 불쌍해요.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미화하는 게 대체 왜 이렇게 허용되는 거죠? 강의실 안은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몇몇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수님은 그의 주장을 차분히 받아들이면서도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 그런 주장은 분명히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고구려는 독립적인 왕국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이는 당시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학생은 교수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고개를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의 역사를 높이고 중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게 정말 말이 되나요? 그게 진짜 학문적 접근인가요? 제가 본 모든 자료, SNS에서도 이미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왜 모두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주세요, 학생. 우리 모두가 진실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누가 더 위대하다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문화를 존중하고 그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은 채 강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숨을 죽이며 조용했고 모두가 이 사건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고 그 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학문적인 토론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근거 있는 주장만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고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며 교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았습니다. 중국 학생의 과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같은 아시아권에 속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착각했었죠. 하지만 중국 학생의 과격한 행동을 보고 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그토록 분노를 표출하며 한국을 공격했지만 그 태도는 정말 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개 매우 모범적이고 그들의 문화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차분하고 자기 주장을 할 때에도 논리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격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항상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사고하며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의 태도를 보고 나니 한국인들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민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한 경제력이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의와 친절,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며 저는 한국인들이 왜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러셀과는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한국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가는 한국 여행이라 많이 설레기도 하고 한국의 물가가 많이 비싸다는 소식을 들어서 걱정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를 경험하는 비용이기에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은 미국보다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친구가 대다수이고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미국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장애가 있는 부모님과 한국에 다녀온 친구의 경우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없고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도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장애인 좌석 또한 굉장히 잘 갖춰진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세심한 모습을 들어보니 정말 감동이었고 이러한 나라라면 정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얼른 한국에 가서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